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사무라이의 역사 6부입니다. 6부에서는 지난 5부에 이어 에도막부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부에서 에도막부는 일본의 지방 분권적 봉건제가 안정화되어 정착된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확실하게 자리잡은 지방 분권적 봉건제는 에도막부 일본인들의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첫 영향으로 각 지방의 다이묘들이 본인들의 영지를 개발하고 또 에도막부 조정의 지원을 받으면서 이 다이묘들의 영지들은 행정도시 겸 상업도시로 거듭납니다. 이러한 도시 형태를 갖춘 다이묘들의 영지를 조카마치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조카마치들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건 역시 쇼군이 머무르는 에도, 덴노가 머무는 교토,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거점 도시로 성장했던 오사카, 이렇게 3대 도시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역시 실권자 쇼군이 머무는 교토가 정치의 핵심지이자 가장 규모가 컸던 도시였고, 덴노가 머무는 교토의 경우 워낙 역사가 깊은 도시이다 보니까 일본 문화 특유의 그 장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수공업 및 예술의 도시였고, 오사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물자들이 집산하고 거쳐가는 상업도시였습니다. 3대 도시 외에도 각 지방에는 조카마치라는 도시들이 번영하였는데, 이 에도막부 시대는 독특한 게 각 조카마치 내에는 신분별로 거주지를 구분하였습니다. 영주 다이묘가 사는 곳, 사무라이들이 사는 곳, 상인들이 사는 곳, 일반 백성들이 사는 곳, 승려들이 사는 사찰구역, 뭐 이렇게 말이죠. 또 에도막부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방침이었던 이 농민은 사무라이가 될 수가 없고 사무라이는 농민이 될 수 없다는 분리 정책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확연하게 구분을 하니까 아무리 에도막부가 봉건 시대였어도 생고쿠 시대처럼 이 내전으로 치닫지 않을 수가 있던 겁니다. 또 자영농 몰락을 막기 위해 지배층들에게는 이 분지 제한령을 내리고 조선의 오가작독법과 같은 제도인 권인구미 제도를 실시합니다. 이처럼 에도막부가 다이묘들이든 농민 공동체든 그들의 권위는 보장해주면서 또 동시에 그들의 성장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버렸죠. 에도막부는 3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미스 재임 시절 1643년 막대한 대기근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해상무역에 폐쇄적이었던 에도막부는 이전보다 훨씬 더 농업에 집중하며 농업을 진흥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농업이 크게 진흥하니 잉여 생산물이 발생하여 상권이 형성되었고, 시간이 지나면 아예 내다 팔 목적으로 농사를 짓는 상품 작물들이 유행하기도 하면서 상업을 부추겼습니다. 또 에도막부는 지방 영지 간 교류도 활성화되다 보니 상업이 크게 촉진되었습니다. 지난 영상 사무라이 역사 5부에서 소개해드린 상킹부테이 제도에서도 다이묘들이 수도 에도를 방문할 때 정말 엄청난 규모의 인원이 여러 곳을 두루 거치다가 에도로 도착한단 말이죠. 인파가 많고 여러 곳을 지나치니 자연스레 장사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에 따라 에도막부 시절에는 신흥 상인층이 부상하였는데, 이러한 상인들을 존인이라고 불렀고 이들의 상인 조합을 나카마라고 불렀습니다. 에도막부는 나카마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차라리 나카마를 상대로 일정 수익을 세금을 받는 조건으로 그들의 상업권을 보장해 주었죠. 이렇듯 에도막부 초중계 때까지만 해도 에도막부의 경제는 점점 고도화되고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로 조선의 도자문화와 성리학 문화까지 전래되면서 일본의 문화까지 한층 발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술이라는 게 돈 많은 사람들에 의해 더 커지는 법이잖아요. 에도막부는 지배층뿐 아니라 돈 많은 신흥상인들, 즉 존인들이 있었기에 더 다양한 방면에서 일본의 문화가 지원을 받으며 발달합니다. 문학적으로는 일본 문학사의 정형 운문시를 일컫는 과거 와카와 렌가의 전통이 비로소 에도막부 때 하이쿠로 발전을 하고요. 회화에서는 그 유명한 우키요에가 바로 에도막부 때 탄생했습니다. 우키요란 민중들의 풍속을 의미합니다. 우키요의 판화가 당대 매우 유행하였고, 이는 네덜란드 서양인들을 통해 유럽으로 퍼져 많은 유럽인들이 일본의 우키요에 빠졌죠. 대표적으로 반고흐가 있죠. 반고흐는 일본의 우키요의 그림을 보고 큰 충격을 먹었다고 하고, 그 이후로 반고흐의 화풍이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반고흐의 작품들이 반고흐가 우키요에를 접한 이후의 그림이랍니다. 가장 유명한 우키요에는 역시 가나카와의 파도 그림이겠죠. 더불어 그동안 내려오던 일본 전통연극 노에 이어서 가부키도 에도막부 때 만들어졌습니다. 노는 가면을 쓰고 가부키는 화장을 진하게 하는 차이가 있죠. 그리고 노는 사무라이들이 즐기던 연극이고 가부키는 상인들이 즐기던 연극이었고요. 이렇게 보니 현 일본 문화를 대표하는 전통 문화들 대부분이 에도막부 때 형성된 겁니다. 이러한 다양한 문화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상인들, 즉 존인들의 지원 덕에 풍성해졌기에 에도막부 시기의 문화를 존인 문화라고 부르며, 에도막부 시기 중 가장 문화적으로 융성했던 시기가 5대 쇼군 도쿠가와 츠나요시 제위 시절인데, 도쿠가와 츠나요시 때 연호가 갤로쿠여서 에도막부 중 17세기의 문화를 갤로쿠 문화라고도 부른답니다. 또 약간 비주류로 폐쇄적인 무형을 지향했던 에도막부는 오로지 나가사키에서만, 오로지 네덜란드와만 교류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일본인들은 네덜란드를 통해 유럽 문화를 탐구했고, 그래서 에도막부 시절 서양학을 난학이라고 불렀답니다. 난은 네덜란드를 의미하죠.
상인들에 의한 조니 문화가 에도 막부의 주류가 되니 점점 사무라이들이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조요토미 히데요시의 정책 이후로 사무라이들은 생계를 벌어들일 수 있는 정상적인 직업이 없으니 경제적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고, 에도 막부는 사무라이의 일상생활까지 제한하고 규제하니 사무라이라기보다는 낭인에 가까운 걸로 전락하는 사무라이들이 매우 많아집니다. 또 에도 막부는 무사들 내에도 급을 등급화하여 이 무사의 등급 상승을 억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외적으로 딱히 전쟁이 없잖아요. 사무라이들의 위상이 추락할 수밖에 없죠. 사무라이 정신에 그토록 강한 자부심을 가졌던 일본이었지만 이제는 사무라이들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된 겁니다. 그래도 자존심은 있으니 사무라이들은 상인들에게 빚을 지는 경우도 허다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유서 깊은 가문 출신의 상류 사무라이들은 실정이 좀 나았지만 하급 사무라이들의 경우 대부분이 채무자들이었습니다. 반대로 농민들의 경우 신분은 사무라이나 귀족들에 비해 낮지만 경제적으로 한 건을 해서 성공하는 경우들이 꽤 있었고, 갤로쿠 문화가 민중 문화라는 거에서도 알 수 있듯 민중 의식이 매우 각성합니다. 지방 영지의 다이묘들이나 막부에서 농민들을 상대로 과하게 과세를 하면 곧바로 농민들은 생고쿠 시대 종료 이후로 없어진 줄 알았던 각 지역별 농민들의 작용 공동체인 이키를 조직해서 봉기를 일으키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건 농민봉기가 없는 시대가 어디 있겠냐만 일본사에서 이키들의 농민봉기가 가장 많던 시대가 이 에도 막부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도 막부는 사회경제가 빠르게 격변하고 있는데 지배층이나 피지배층이나 바뀐 사회경제 구조에 아직 적응을 못하면서 사회가 번영하는 동시에 어지러운 과도기였습니다. 막부 정권에서는 정책적으로 뭔가 이 제도를 구축해야만 했는데요. 이때 개혁을 시행한 쇼군이 등장하니 바로 8대 쇼군 도쿠가와 요시무네였습니다. 도쿠가와 요시무네는 경제개혁에 들어가는데 8대 쇼군 도쿠가와 요시무네의 개혁을 교호개혁이라고 합니다. 우선 도쿠가와 요시무네는 몰락한 지배층들이 작은 관직이라도 받아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고, 1724년에는 대대적으로 검양령을 내려 에도 막부 일문인들의 과도한 지출을 억제시키려고 했습니다. 산킨 고타이 제도에 따라 지방 다이묘들이 1년간 에도에 머물러야 하는 기간을 반으로 줄여주는 대신 다이묘들에게 직접적으로 과세를 하고 개간지를 장려하면 조세를 감세해주는 등 특혜를 베풀었죠. 8대 쇼군 도쿠가와 요시무네가 즉위할 때까지만 해도 에도 막부는 만성적인 재정 적자에 시달렸는데 교호개혁으로 적자를 상당수 메꿨으며 물가도 많이 안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쿠가와 요시무네의 교호개혁은 적자에 시달리던 상황을 타개한 것일 뿐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은 부재했고, 여전히 농민들과 상인들은 쇼군의 막부와 다이묘들의 번외 불만 한가득이었고 하급 사무라이들은 구제되지 못하고 있었죠. 이러한 사회적 불만은 나중에 가서 결국 막부 타도와 메이지 유신이라는 근대화 운동의 간접적인 배경이 되는데요. 에도 막부는 어떻게 메이지 유신으로까지 이어질까요?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